박영순 씨는 올해 71살이었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방에 앉아 통장을 들여다보는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고작 12만 원. 석 달 전만 해도 이 통장에는 2억 원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영순 씨가 그 돈을 모으기까지는 4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28배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시작한 작은 구멍가게,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떼어오고 밤 11시까지 가게 문을 여는 삶이었습니다. 점심을 거르는 날도 많았고 여름에도 에어컨을 틀지 않았으며 겨울에는 내복을 겹겹이 입고 보일러를 최소한으로만 가동했습니다.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은 10년 전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 홀로 남게 된 영순 씨는 가게를 정리하고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손질하고 무거운 김치통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일했고 손목이 저려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2억 원이었습니다.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두고 매달 이자로 받는 60만 원이 영순 씨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40만 원을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3년 전 봄날이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38살의 민수는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아들이 성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평생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사 동료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었고 투자금은 2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년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원금의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순 씨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 돈은 자신의 노후 자금이었고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었고 효자였습니다. 명절마다 찾아왔고 가끔 용돈도 드렸으며 큰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함께 따라가 주었습니다. 결국 영순 씨는 통장을 내주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돈이 단 하루 만에 아들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1년 후면 꼭 갚겠다고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 6개월은 괜찮았습니다. 민수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업은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영순 씨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동안 예금을 해지하면서 받은 이자 몇백만 원으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순 씨가 전화를 걸면 민수는 바쁘다며 금방 끊었습니다. 사업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2년 차에 접어들자 민수의 전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영순 씨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국민연금 40만 원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끊었고 병원에 가는 것도 미루었습니다. 고혈압 약값조차 아까워서 한 알씩 먹어야 할 약을 이틀에 한 알씩 먹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민수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영순 씨가 10통을 걸어도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집으로 찾아가려고 했지만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사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우연히 아들의 대학 동창을 만났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그 동창은 영순 씨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수는 잘 지내느냐고 물었습니다. 영순 씨가 요즘 연락이 안 된다고 하자 그 동창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1년 전쯤 됐다고 했습니다. 주식 투자로 큰 손해를 봤다는 소문도 있었고 요즘은 도박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영순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업 자금이라고 했던 2억 원이 주식과 도박으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이 40년의 땀과 눈물이 단 몇 년 만에 허공으로 날아간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순 씨는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돈보다 더 컸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어머니에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순 씨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할 수도 없었습니다. 허리와 무릎은 이미 망가져 있었고 고혈압과 당뇨병도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준다는 곳이었습니다. 젊은 변호사는 영순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용증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영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차용증 같은 건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소송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아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추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순 씨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자식을 경찰에 고소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걱정이었습니다. 자식을 그렇게 키웠느냐는 손가락질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10만 원도 안 되었습니다. 다음 달 월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밥을 굶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서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굶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생존이 더 중요했습니다. 경찰서로 가기 전날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무기력했습니다. 영순 씨는 내일 경찰서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한참 침묵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순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심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순 씨가 집을 나서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수진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진은 영순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좁은 현관에서 수진은 머리를 조아리며 빌었습니다. 제발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전과자가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고 했습니다. 초등학생인 두 아이의 아버지가 감옥에 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자신도 이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것도 몰랐고 어머니의 돈을 빌린 것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알았더라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영순 씨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진의 처지가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는 더 절박했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월세를 낼 돈도 없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영순 씨의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손주들이 불쌍하고 며느리가 안쓰러웠지만 자신의 노후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순 씨는 수진을 뒤로하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아들을 조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영순 씨는 고소장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키운 아들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순 씨는 며칠 동안 전화기를 꺼두었습니다. 아들에게서도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올 것이 두려웠습니다. 친척들이 알게 되면 뭐라고 할지도 걱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을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돈을 주식과 도박에 사용했다고 자백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도 그만두었고 빚만 수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형사는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순 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법정에서 아들과 마주쳐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첫 재판날 영순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아들 민수도 와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초췌했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고 눈빛은 생기가 없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물어보는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서 주식과 도박에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갚을 의사는 있었지만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은 영순 씨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판사는 민수에게 2억 원을 즉시 변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판결문은 있었지만 실제로 돈을 받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영순 씨는 허탈했습니다. 법은 자신의 편이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에게 돈이 없으면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아들의 향후 수입을 압류할 수 있다고 했지만 민수는 현재 무직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였습니다. 영순 씨는 오랜 친구 정수기를 만났습니다. 정수기는 영순 씨와 함께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동료였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정수기는 영순 씨의 사정을 듣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딸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었을 때 자신의 노후 자금을 모두 날렸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고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숙이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사회복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어려운 처지의 어르신들을 많이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영순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정숙이와 함께 노인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사회복지사 김혜진 씨는 30대 중반의 따뜻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영순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않았고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혜진 씨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순 씨의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는 충분히 자격이 된다고 했습니다. 둘째,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장 생활이 어려운 경우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혜진 씨는 노인 일자리 사업도 소개했습니다. 70이 넘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원 관리, 급식 도우미, 환경 정리 등의 일이었습니다. 월 30만 원 정도의 수입이지만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영순 씨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막막했던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 씨의 도움으로 영순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되었고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으로 밀린 월세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 3일 하루 서시간씩 동네 공원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았고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과 함께 일하면서 외로움도 덜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면서 영순 씨의 생활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굶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도 제때 갈 수 있었고 약도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식 문제로 고생한 사람, 재산을 잃은 사람,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순 씨는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영순 씨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원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노인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작은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반년 만이었습니다. 민수는 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라 뭔가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민수는 영순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린 자신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지난 반년 동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 후 도박 중독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중독자 모임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장이었던 자신이 막노동을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정화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모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2억 원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돈이지만 이것이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영순 씨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실망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돌아간 후 며느리 수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지난 반년 동안 자신도 많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도박 중독을 알고 나서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원망했지만 이제는 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동안 마트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수진은 영순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입장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하는 시어머니의 처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앞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장 큰 돈은 어렵지만 매달 조금씩이라도 생활비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이들도 데려와서 할머니를 자주 뵙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순 씨는 며느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진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의 도박 중독, 경제적 어려움, 두 아이의 양육.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돌보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이 고마웠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 두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손녀 지은이와 3학년인 손자 준호였습니다. 반년 만에 보는 손주들은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빠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할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빠가 잘못했다고 설명해줬다고 했습니다. 영순 씨는 손주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특히 지은이는 할머니가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학교 친구들 할머니는 다들 여행도 다니고 좋은 옷도 입는데 우리 할머니는 왜 그렇게 어렵게 사시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영순 씨는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아빠가 잘못 사용해서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빠를 원망하지 말고 응원해달라고 했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빠를 용서했느냐고. 영순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씩 마음이 풀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은이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3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용돈을 모은 거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께 드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영순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손녀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영순 씨는 복지관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이순자 씨였습니다. 순자 씨는 영순 씨보다 5살 많은 76살이었습니다. 순자 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딸이 남편의 사업 보증을 섰다가 빚을 떠안게 되었고
순자 씨가 집을 팔아서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전세로 살다가 지금은 월세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식 때문에 고생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 재미있었던 추억,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 씨는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영순 씨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자식이 효도하지 않아도 건강하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복지관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노래교실에서 옛날 가요를 배우고 요가 교실에서 몸을 풀었으며 공예 교실에서 작은 소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영순 씨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100만 원을 처음 가져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수는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돈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이었지만 나중에는 1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더 많은 일을 맡게 되면서 수입이 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년 동안 모은 돈은 1,5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2억 원에 비하면 여전히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지만 영순 씨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도박 중독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극복했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많이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도박을 하고 싶은 충동이 올 때마다 자조 모임에 참석하거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수진도 계속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트 일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정규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면서 가정 경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준호는 5학년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한 달에 한두 번씩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학교 이야기를 하고 할머니와 함께 밥을 먹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영순 씨는 이제 생활이 안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와 노인 일자리 수입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아들이 가져오는 돈은 저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모아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2년 동안 총 3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여전히 2억 원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꾸준히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영순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수진과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영순 씨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민수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2억 원을 다 갚기까지는 아직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현재 속도로는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니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영순 씨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에 무기력하고 회피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의 민수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이 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박을 끊고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돌보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2억 원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만 약속해달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 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영순 씨도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2년 동안의 앙금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영순 씨는 복지관에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자식 문제로 고통받는 노인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영순 씨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는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마음을 추스렸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영순 씨의 이야기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혜진 씨는 영순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정식으로 동료 상담가가 되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동료 상담가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교육을 받고 동료 상담가 자격을 얻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또한 영순 씨는 글쓰기도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의 글쓰기 교실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영순 씨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수기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른에 다시 시작하기였습니다. 그 수기는 복지관 소식지에 실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민수가 첫 돈을 가져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민수는 총 5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2억 원의 4분의 1이었습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었지만 꾸준히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건설 현장에서 현장 감독으로 승진했습니다. 수입이 늘면서 매달 갚는 금액도 2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7, 8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진도 계속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수입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이 안정되었습니다. 남편의 도박 중독이 재발하지 않았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중학생이 되었고 축구를 좋아해서 학교 축구부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74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예전만 못했지만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약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와 걷기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3년 전의 분노와 원망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변한 모습을 보면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그 일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영순 씨의 7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민수와 수진 그리고 손주들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케이크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를 자르고 나서 민수가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영순 씨가 봉투를 열자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3년 동안 매달 갚은 돈 5천만 원을 모두 통장에 넣어뒀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받으실 줄 알았는데 저축하고 계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이체를 해뒀다고 했습니다. 통장에는 5천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 돈을 어머니의 노후자금으로 사용하시라고 했습니다. 아직 2억 원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사시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영순 씨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준비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앞으로 몇 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매달 200만 원씩 계속 갚아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 드리는 돈과는 별도로 저축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갚는 날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영순 씨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변했다는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영순 씨는 77이 되었습니다. 5년 전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절망에 빠졌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이 꿈만 같았습니다. 민수는 5년 동안 총 1억 원을 갚았습니다. 2억 원의 절반이었습니다. 앞으로 5년만 더 있으면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건설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했고 수입도 크게 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 관계였습니다. 5년 전에는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모여 식사를 했고 명절에는 영순 씨의 작은 방에 모두 모였습니다. 지은이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해서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영순 씨의 삶이 손녀에게 큰 영향을 준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축구 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학교 축구부 주전 선수로 활약하고 있었고 운동 실력도 좋아서 대학 추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순 씨는 여전히 복지관에서 동료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돕는 일이 삶의 보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글쓰기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출간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친구 순자 씨와의 우정도 계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만나 산책을 하고 복지관에서 함께 활동하고 서로의 삶을 나눴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영순 씨는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5년 전의 배신과 고통은 이제 먼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더 강해졌으며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영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서야 하고 상처받았다면 치유해야 하며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영순 씨가 8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민수는 마침내 2억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10년이 걸렸지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께 마지막 통장을 드렸습니다. 2억 원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매달 갚은 돈이 모인 것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통장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돈을 되찾아서가 아니라 아들이 10년 동안 약속을 지킨 것이 자랑스러워서였습니다. 그날 밤 영순 씨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아들의 변화와 성장의 증거라고, 10년 동안의 노력과 땀의 결실이라고, 그리고 가족의 사랑과 용서의 상징이라고. 영순 씨는 통장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면 쓰겠지만 가능한 한 아껴서 나중에 손주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돈에 담긴 의미와 교훈을 함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을, 실수를 했어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노력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영순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80살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복지관에서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와야 했고 책도 써야 했으며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노후 자금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으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른에 다시 시작한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습니다. 영순 씨는 잠자리에 들며 감사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고 아들이 변했으며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영순 씨는 80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영순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로도 계속 행복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이 이야기는 노후 자금을 잃은 한 노인이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법적 조치와 사회복지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동시에 잘못을 저지른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10년에 걸쳐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용서와 화해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60대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식 문제, 노후 불안,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소재를 다루면서도 결국은 가족의 사랑과 개인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박정호 씨가 허리를 처음 다친 건 60대 중반 무렵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아픈 거라고 친구들도 다 그렇다고 여겼습니다. 파스 한 장 붙이고 따뜻한 물에 목욕이나 하면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깊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면 허리가 굳어서 한참을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래도 정호 씨는 참았습니다. 이 정도로 자식들을 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큰아들 민준이는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며 늘 야근에 시달렸습니다. 작은아들 민호는 자영업을 하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딸 수진이는 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까지 다니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세 자식 모두 각자의 삶이 바쁘고 힘들다는 걸 정호 씨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쁠 텐데 괜히 불러서 뭐하나. 정호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혼자 동네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보호자 연락처를 물었지만 정호 씨는 필요 없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 옆에는 누군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자식들이거나 배우자거나 누군가는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 아무 의미 없이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진료는 간단했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했고 결과를 보더니 디스크 초기 증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고 무리하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약 처방전을 내밀었습니다.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혼자 사세요? 의사의 질문에 정호 씨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니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오실 때는 보호자분과 같이 오시는 게 좋겠어요. 치료 계획도 설명드려야 하고 집에서 주의하실 사항도 있으니까요. 정호 씨는 대답 대신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약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보호자라는 단어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약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평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정호 씨는 택시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정도로 택시를 타는 건 너무 나약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정호 씨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정호 씨도 한때는 저렇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회사에 가고 밤늦게 돌아와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견뎠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들이 정호 씨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호 씨는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호 씨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반찬통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딸 수진이가 가져다 준 것들이었습니다. 김치, 나물 몇 가지, 멸치볶음. 정호 씨는 그중 하나를 꺼내 밥과 함께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정호 씨는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는 늘 식탁을 풍성하게 차렸습니다. 반찬 가짓수가 적으면 기분이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가릴 것 없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애들도 다 컸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 정호 씨가 그렇게 말하면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밥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렇게라도 해야 애들이 집에 오지. 하지만 이제는 그 식탁도 아내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나 얼굴을 비쳤고 정호 씨는 대부분의 식사를 혼자 해결했습니다. 가끔 수진이가 반찬을 가져다 주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냉장고를 채우기에 부족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허리에 또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정호 씨는 허리를 짚으며 잠시 멈춰섰습니다. 약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얀 봉투에서 약을 꺼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왜일까요? 정호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분명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정호 씨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이었습니다. 잠을 설쳐서인지 몸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정호 씨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야 했습니다. 병원 물리치료실은 붐볐습니다. 대부분 정호 씨 또래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목에 보조기를 하고 있었고 어떤 분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치료대에 누워 전기 자극을 받는 동안 정호 씨는 옆 치료대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오세요. 손주들이 보고 싶대요. 그래야지. 요새 너무 오래 못 봤네. 죄송해요. 제가 좀 바빴어요. 아이고, 바쁜 걸 뭘. 내가 건강하게 일하는 게 엄마는 제일 좋다. 정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부러운 대화였습니다. 자식이 먼저 챙기고 어머니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 관계가 부러웠습니다. 정호 씨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왠지 먼저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충분히 힘들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호 씨가 젊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 자식들도 생존하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늙은 아버지의 건강 문제까지 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호 씨는 마트에 들렀습니다. 냉장고가 너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매대 사이를 걸으며 정호 씨는 예전처럼 여유롭게 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것은 들 수 없었고 카트를 밀고 다니는 것도 허리에 무리가 갔습니다. 결국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사서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젊은 직원이 물건을 담아주며 물었습니다. 배달 도와드릴까요? 정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이 멀지 않다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고 비닐봉지를 든 손은 점점 저렸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정호 씨는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올까 기대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정호 씨가 먼저 큰아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민준이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피곤해 들렸습니다. 아니다, 그냥 잘 지내나 싶어서. 네, 잘 지내요. 요새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요. 다음 달쯤 되면 좀 여유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뵈러 갈게요. 그래, 그래. 건강 챙기고 아버지도 건강 조심하세요.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정호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히 전화한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바쁜 아들을 방해한 것 같았습니다. 작은 아들 민호에게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가게가 더 바쁘다는 걸 알았습니다. 딸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고 집안일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다 간다고 늘 말했습니다. 정호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주말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만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주말이 외로워진 게. 예전에는 주말이 즐거웠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자식들이 집에 왔고 함께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손주들이 떠드는 소리가 시끄러워도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그 모든 게 사라지고 텔레비전 소리만 남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호 씨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한 할머니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어디가 안 좋으세요?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허리가 좀 안 좋습니다. 아이고, 나도 허리 때문에 몇 년째 다니는데 나이 들면 다 그렇더라고요. 할머니는 친근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정호 씨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큰딸과 함께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딸이 있으니 든든하시겠어요. 정호 씨가 말하자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딸이 있긴 한데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나도 혼자 병원 다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집에 돌아가면 누가 있잖아요. 있긴 한데 각자 바쁘니까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아침에 나갈 때 보고 밤에 자기 전에 잠깐 보는 게 다예요. 할머니의 말에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함께 사는 것도 결국 외로움은 비슷한가 봅니다. 치료를 받고 나오는 길에 할머니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정호 씨에게 근처 경로당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가면 비슷한 또래 사람들 많아요. 심심할 때 한번 가보세요. 혼자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요. 정호 씨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에 갈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게다가 정호 씨는 아직 그렇게까지 늙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그리고 그 외로움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얼마나 버텨왔는지를.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호 씨의 허리 통증은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의사는 꾸준히 치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호 씨는 성실하게 병원을 다녔습니다. 어느 날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진료실 앞에서 의사가 정호 씨를 불렀습니다. 박정호 씨, 잠깐만요. 정호 씨는 진료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MRI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증상이 생각보다 호전되지 않아서요.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MRI요? 네, 디스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 받으실 때
보호자분과 꼭 같이 오세요. 결과 설명도 해드려야 하고 앞으로 치료 방향도 상의해야 하니까요. 정호 씨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의사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혼자 오시면 안 됩니다. 검사 후에 몸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어요. 가족분께 꼭 연락하세요.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호 씨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혼자 갈까요? 의사가 뭐라고 하든 결국 혼자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검사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나? 수술을 해야 한다면 어떡하나? 그런 일들을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정호 씨는 결국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정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내는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까? 아내는 늘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부탁하고 걱정되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아내에게는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반면 정호 씨는 달랐습니다. 평생을 강한 아버지로 살아왔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아프다는 말,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역할이 버거웠습니다. 더 이상 강한 척할 수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새벽 2시쯤 정호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호 씨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도 외롭다.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호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외롭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고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 그때는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혼자였습니다. 자식들이 있어도 결국 혼자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MRI 검사일이 다가왔습니다. 정호 씨는 여전히 자식들에게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검사 전날 밤 정호 씨는 다시 한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큰딸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경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다, 그냥 바쁘구나. 네, 애들 숙제 봐주고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정호 씨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 아니다. 건강 챙기고 지내거라. 네, 아빠도요. 전화를 끊고 정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말하지 못했습니다. 딸도 바쁜데 아버지의 병원 일로 신경 쓰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 씨는 혼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MRI 검사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좁은 기계 안에 누워있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기계 소리가 크고 답답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정호 씨는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는 정호 씨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의사는 모니터에 영상을 띄워 보여주었습니다. 정호 씨의 척추 사진이었습니다. 의사는 영상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디스크가 꽤 진행됐습니다.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통증이 심한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수술까지는 필요 없지만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괜찮은 건가요? 지금은 괜찮지만 관리를 안 하시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무거운 것 드는 거 절대 안 되고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그 한마디에 정호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대답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아니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혼자 오셨어요? 이런 검사 결과는 가족분들도 함께 들으시는 게 좋은데요. 정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쁠 텐데 괜히 불러서 뭐 하냐고,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박정호 씨 건강은 혼자 지킬 수 없습니다. 가족의 도움이 필요해요. 앞으로 치료 과정이 길어질 텐데 혼자 감당하시기 힘들 거예요.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호 씨는 화장실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금까지 중 가장 길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정류장에서 내려 집까지 걷는 동안 정호 씨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언제부터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했을까요? 아마도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였을 겁니다. 아내의 장례식 때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봤습니다. 슬픔에 잠긴 그들을 보며 정호 씨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말아야겠다고. 그래서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이 함께 살자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괜찮다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걱정도 옅어졌습니다. 정호 씨도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아무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몸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정호 씨는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병원을 다니고, 혼자 약을 챙겨 먹고,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 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호 씨는 문을 열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열쇠를 들고 있었지만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면 또다시 혼자가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조용한 거실, 덩그러니 놓인 식탁. 그 모든 게 정호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호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짐이 되지 않으려다 가족과 멀어졌다는 것을, 자식들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혼자 고립되어 갔다는 것을, 강한 아버지로 남고 싶어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지만 그게 오히려 자식들과의 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정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자식들에게 연락하겠다고,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약한 게 아니라고, 그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정호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식사를 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가장 먼저 큰아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정호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안 받으면 어떡하나, 바쁘다고 하면 어떡하나. 아버지, 민준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아.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정호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니고 있다. 어제 MRI 검사도 받았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 언제부터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 바쁜 거 알아서.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말씀하셔야죠. 민준이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어때요? 심각한 거예요? 디스크가 좀 진행됐다고 하더라. 수술까지는 아니고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한대. 아버지, 왜 혼자 병원 다니세요? 제가 모시고 갔어야 하는데. 괜찮다.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언제 다음 진료 있으세요? 정호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다. 알겠습니다. 제가 회사에 반차 쓰고 모시고 갈게요.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정호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견뎠을까? 같은 날 오후 정호 씨는 작은 아들 민호와 딸 수진이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두 자식 모두 놀라며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며 섭섭해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바쁜 건 맞지만 그래도 아버지 건강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수진이가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생각이 짧았어. 이번 주말에 갈게요. 집 청소도 해드리고 반찬도 만들어 드릴게요. 안 그래도 돼?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 돌아가신 후로 아버지 제대로 못 챙긴 게 저희가 미안해요. 민호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당장 가게 일을 줄이고 아버지를 더 자주 뵈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의 반응을 듣고 정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돌보지 못해 미안해했습니다. 정호 씨가 혼자 짐이 될까봐 걱정한 시간 동안 자식들은 아버지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걱정했습니다. 서로 서로를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진짜 필요한 대화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정호 씨는 오랜만에 기분 좋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내일 자식들이 올 거라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가장 먼저 왔습니다. 손에 큰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반찬 만들어 드릴 거예요. 수진이는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반찬이 거의 없잖아요. 괜찮아. 마트 가면 다 있어.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푸짐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수진이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칼질 소리, 물 끓는 소리, 기름 지글거리는 소리. 그 소리들이 정호 씨에게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사람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요리하는 냄새, 따뜻한 밥 냄새, 그리고 딸의 목소리. 아버지, 이거 한번 맛봐보세요. 수진이가 국을 떠서 내밀었습니다. 정호 씨는 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다.
내 엄마 맛이 난다.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수진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점심때쯤 민호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민준이도 왔습니다. 세 자식이 모두 모인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우와, 이거 몇 년 만이야?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오래됐네. 민준이도 맞장구 쳤습니다. 네 식구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수진이가 만든 음식들이 식탁 가득 차려졌습니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나물, 생선구이. 푸짐한 상이었습니다. 먹어라. 많이 먹어.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열심히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 별것 아닌 이야기들. 하지만 정호 씨에게는 그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자식들은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민준이는 고장난 형광등을 갈았고 민호는 막힌 배수구를 뚫었습니다. 수진이는 방방마다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정호 씨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자신을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민준이가 다가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바쁠 텐데. 바빠도 아버지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아버지 덕분이잖아요. 그래도 너희들도 너희 삶이 있는데. 아버지가 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민준이가 정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저희에게 절대 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아버지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죄송해요. 정호 씨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아니에요. 저희가 더 신경 썼어야 했어요. 수진이와 민호도 다가왔습니다. 세 자식이 아버지를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 자주 올게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힘든 거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자식들은 정호 씨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민준이는 약속대로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아침 일찍 정호 씨 집에 와서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운전할게요. 내가 차까지 끌고 왔어? 당연하죠. 아버지 혼자 버스 타고 다니시게 할 수 없죠. 차 안에서 부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이는 회사 이야기를, 정호 씨는 동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둘 다 즐거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접수를 하는데 접수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보호자분이 오셨네요. 정호 씨는 옆에 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아버지 모시고 왔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정호 씨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보호자. 그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정호 씨와 민준이에게 설명했습니다. 지난번보다 상태가 좀 나아졌어요. 물리치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더 좋아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민준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의사는 민준이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지 말 것, 오래 앉아있지 말 것, 규칙적으로 가벼운 운동을 할 것. 민준이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며 정호 씨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가 와줘서.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그날 이후로 정호 씨의 일상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자식들은 약속대로 더 자주 연락했고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주말이면 누군가는 꼭 들렀습니다. 수진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민호는 퇴근길에 들러 아버지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이는 병원 갈 때마다 함께 갔습니다. 처음에 정호 씨는 미안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도 변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챙기는 게 부담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호 씨가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정호 씨가 물었습니다. 너희들한테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니냐? 민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짐이 뭔데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도 너희들도 바쁜데. 바쁜 건 맞아요. 하지만 아버지 뵈러 오는 시간이 저한테는 쉼이에요. 혼자 살면서 외로웠는데 아버지 덕분에 가족이 있다는 걸 다시 느껴요. 정호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희가 힘들 때 아버지한테 기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힘들 때 저희한테 기대세요. 그게 가족이에요. 민호의 말에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도 괜찮다는 것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호 씨의 허리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고 자식들의 도움을 받으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호 씨는 동네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몇 달 전 병원에서 만난 할머니가 권했던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기 싫었지만 자식들이 권유했습니다. 아버지, 집에만 계시지 말고 밖에도 나가세요. 또래 친구들 만나시는 것도 좋아요.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러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들이었지만 따뜻해 보였습니다. 새로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한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정호 씨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친절하게 정호 씨를 대했습니다. 이름을 물었고, 어디 사는지 물었고, 자식은 몇인지 물었습니다. 정호 씨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도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혼자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 생각이 바뀌었어요. 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쓰러졌죠. 그제야 아들이 데려가서 같이 살게 됐어요. 진작 솔직하게 말할 걸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가 자식들 키울 때는 당연하게 돌봤잖아요. 이제 우리가 늙었으니 자식들이 돌보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모인 어르신들도 비슷한 고민을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정호 씨처럼 조금씩 마음을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돌아온 정호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자식이 모두 정호 씨 집에 모였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진이가 미리 와서 음식을 준비했고 민준이와 민호는 퇴근 후 도착했습니다. 오늘 경로당 갔다 왔어.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어떠셨어요? 수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좋더라.
비슷한 또래 사람들 만나니까 다음 주에도 가볼까봐.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친구 사귀시는 것도 좋고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따뜻했습니다. 음식도 맛있었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네 식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기도 하고 때로는 진지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제가 가게를 좀 줄이려고요. 직원을 한 명 더 뽑아서 제 시간을 좀 더 확보하려고요. 왜? 장사가 안 돼? 아니에요. 장사는 잘 돼요. 그런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돈만 버는 게 인생의 전부는 아닌 것 같아서요.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도 중요하고요. 정호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 생각이 맞다. 아버지도 젊었을 때 너무 일만 했어. 그러다 보니 가족들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지. 너는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네, 아버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려고요. 아버지도 더 자주 뵐 수 있고요. 정호 씨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자식들이 돌아간 후 정호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지만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결혼 초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가족이 가장 중요한 거였어. 정호 씨는 사진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봐. 짐이 되기 싫다고 혼자 다 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게 오히려 자식들을 멀어지게 했더라고.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알았어. 가족은 서로 의지하는 거라는 걸. 내가 힘들 때 자식들한테 기대도 되고 자식들이 힘들 때 내가 안아줘도 되는 거라는 걸. 정호 씨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맙다. 당신이 키워준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나는 못난 남편이었는데 당신은 좋은 엄마였어. 눈물이 흘렀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 씨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허리가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걷는 게 편했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아침 공기를 마셨습니다. 공원 벤치에는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호 씨도 한쪽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날씨 좋죠?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네요. 매일 나오세요? 요즘 나오기 시작했어요. 건강 때문에. 아, 그러시군요. 저도 매일 나와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었습니다. 자식은 없고 아내도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정호 씨가 물었습니다. 외롭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내 삶인걸요. 그래도 이렇게 공원 나와서 사람들 만나면 좀 나아져요. 할아버지의 말에 정호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그래도 자식들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식이 셋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혼자 지냈는데 요즘은 자주 만나요. 부럽습니다. 자식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이제 알았어요. 진작 알았어야 하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아셨으니 다행이죠. 저처럼 혼자 늙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정호 씨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로당에 한번 나오세요. 거기 가면 사람들 많아요.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해요.
저 같은 사람도 갈 수 있나요? 당연하죠. 누구나 환영이에요. 할아버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정호 씨는 경로당 위치를 알려주고 다음에 함께 가자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정호 씨는 약속대로 할아버지를 데리고 경로당에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렸습니다.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경로당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과 화투를 치며 웃었습니다. 정호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무료 급식을 제공했습니다. 어르신들은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정호 씨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데려와 주셔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처음에는 여기 오기 싫었어요. 그런데 와보니 좋더라고요. 맞아요.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식사를 하며 정호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모인 어르신들은 모두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로움, 질병, 가난. 하지만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호 씨도 이제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오세요. 식구들 모두 모이기로 했어요. 너희 집에? 네, 애들도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면 좋잖아요. 정호 씨는 기뻤습니다. 손주들을 보러 가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준이가 차로 정호 씨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니 민호와 수진이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현관에서 할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정호 씨는 손주들을 안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거실은 북적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주방에서는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끌벅적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풍성했습니다. 수진이가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가득 차려졌습니다. 가족들은 둥글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모인 기념으로 건배합시다. 민준이가 잔을 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정호 씨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 귀여운 손주들. 이들이 있어 정호 씨는 행복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의논한 게 있어요. 뭔데? 앞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가면서 아버지 모시고 식사하기로 했어요. 이번 주는 저희 집, 다음 주는 민호 집, 그 다음 주는 수진이 집. 그럴 필요 없어. 너희들 바쁜데. 아니에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만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아버지도 외롭지 않으시고 저희도 자주 뵐 수 있고요.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혼자 계신 게 걱정돼요. 이렇게라도 해야 저희가 안심이에요. 정호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식들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고맙다.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호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정호 씨는 외로웠습니다. 혼자 병원을 다니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모든 걸 견뎠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도움을 받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짐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 의지하고 함께 살아가는 게 가족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 약해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이제 그 용기를 냈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정호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자식들 집에 초대받았고 평일에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경로당에도 규칙적으로 나갔습니다. 처음 데려온 할아버지와는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도 친해져서 이제는 경로당 가는 게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돼요. 그래서 아픈 것도 말 못해요. 정호 씨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혼자 병원 다니고 혼자 다 해결하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바뀌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보호자는 안 오셨냐고. 그 말을 듣고 깨달았죠. 내가 혼자 다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가족과 멀어졌다는 걸. 할머니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자식들한테 말했어요. 힘들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자식들이 오히려 고마워하더라고요. 진작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혼자 힘들어했냐고. 정말요? 네. 우리가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님을 돌보지 못해서 미안해하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봐야겠어요. 그러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정호 씨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호 씨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가져다 준 반찬으로 차린 소박한 식사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있었어. 혼자 드셨어요? 응, 괜찮아. 수진이가 가져다 준 반찬으로 맛있게 먹었어. 아버지, 내일 시간 있으세요? 제가 새로 개발한 메뉴 맛 좀 봐주셨으면 해서요. 메뉴? 네, 가게에 새로운 음식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입맛에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정호 씨는 웃었습니다. 그래, 내일 가마.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점심때 가게로 오세요. 전화를 끊고 정호 씨는 흐뭇했습니다. 아들이 새 메뉴를 개발하면서 아버지 생각을 했다는 게 기뻤습니다. 다음 날 정호 씨는 민호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작은 한식당이었지만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민호는 바쁜 와중에도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제가 준비한 음식 가져올게요. 잠시 후 민호가 여러 접시를 들고 왔습니다. 새로운 메뉴들이었습니다. 이거 맛 좀 봐주세요. 솔직하게 평가해 주세요. 정호 씨는 하나씩 맛을 봤습니다. 모두 맛있었습니다. 다 맛있다. 내 솜씨가 늘었구나. 정말요? 다행이다. 손님들한테도 선보일 수 있겠네요. 민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호 씨가 계산하려 하자 민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돈을 받아요? 제가 시식 부탁한 건데. 그래도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아버지가 와주셔서. 정호 씨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찾아왔고 벚꽃이 피었습니다. 정호 씨는 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공원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날리며 떨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은 벤치에 앉아 벚꽃을 감상했습니다. 참 예쁘네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봄이 왔어요. 정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정호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예전에는 좀 우울해 보이셨는데. 그래요? 요즘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자식들이랑 자주 만나시나 봐요? 네,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요. 그리고 평일에도 자주 연락해요. 부럽네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할머니는 지난번에 정호 씨 이야기를 듣고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정호 씨 덕분이에요. 용기를 내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뭘 했다고요? 저도 누군가에게 용기를 받았어요. 두 사람은 벚꽃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생에 대해, 가족에 대해, 늙어간다는 것에 대해, 나이 드는 게 슬프기도 하지만 또 배우는 것도 많아요.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요즘 많이 배워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도움을 받아도 괜찮다는 것.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호 씨는 수진이네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손주들의 생일 파티였습니다. 정호 씨는 손주들에게 줄 선물을 사들고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이미 손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여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손주들은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할아버지, 선물이에요? 손주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손주 생일인데 선물을 안 가져올 수 있나? 정호 씨는 선물을 건넸습니다. 손주는 기뻐하며 선물을 뜯었습니다. 생일 파티는 즐거웠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부르고 게임을 했습니다. 정호 씨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젊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갈 때쯤 수진이가 정호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애들이 할아버지 오신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나도 좋았어. 손주들 생일 축하해 주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허리도 거의 다 나았고 기분도 좋고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건강하시니까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수진이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정호 씨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여름이 왔고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정호 씨는 여전히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물리치료는 이제 그만 받아도 된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호 씨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혼자가 아니었기에 가능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호 씨는 문득 첫 진료 때가 떠올랐습니다. 혼자 병원을 찾았던 그날 의사가 물었던 질문.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그 한마디가 정호 씨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질문 덕분에 정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도움을 받아도 괜찮다는 것을.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니 민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병원 갔다 오느라. 너는 여기서 뭐 하냐? 아버지 집 수리할 게 있어서요. 형광등도 갈고 문짝도 고치고. 정호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고맙다. 내가 이렇게 챙겨줘서.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민준이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알았다. 이제는 말할게. 정호 씨는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정호 씨는 침대에 누워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고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집에 가득했습니다. 경로당 친구들도 있었고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짐이 되지 않으려다 가족과 멀어졌다. 그 깨달음이 정호 씨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약해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짜 용기였습니다. 정호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것을.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고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솔직하면 된다는 것을. 정호 씨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한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부드러운 빛이 정호 씨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정호 씨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자식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손주들은 또 어떻게 자랐을까?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호 씨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박정호 씨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